저항, 지금 일어서라. 더 늦기 전에. 첫 횃불, 고부를 달구다. 농촌에서는 정초에 풍물패들이 동네를 돌면서 액을 내친다며 풍물을 울린다. 이들은 쌀, 돈 따위를 거두어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마을 당산제를 지내는 경비로 쓴다. 이들을 건리패 또는 걸군이라 한다. 전봉주는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으니 군수를 몰아내야 한다며 풍물패들을 설득했다. 풍물패들은 전봉준의 말을 잘 들었다. 그들은 전봉준이 시키는 대로 마을을 돌며 풍물을 울리고 주민들에게 예동을 중심으로 모이라고 알렸다. 예동은 바로 만석보의 옆마을로 보세를 내는 따위로 시달림을 당한 곳이었다. 전녹두가 우리를 살린다. 1894년 정월 10일 밤, 예동의 공터에 주민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그 숫자가 수천 명을 헤아렸다. 전봉주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군중을 향해 아녀자와 노약자를 빼고는 이곳을 벗어나지 마시오 라고 준엄하게 외쳤다. 전봉주는 나라의 학정과 조병갑의 비리를 낱낱이 들고는 조병갑을 몰아내야 한다고 설득했다. 전봉준의 당찬 기계와 외침은 군중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군중들은 전봉준의 외침에 열띤 호응을 보이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전봉준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군중을 두 패로 나눈 뒤 대오를 정비해 고부 관하로 진격했다. 이제 군중은 남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고 전봉준의 지시를 잘도 따랐다. 군중 심리는 계기가 주어지면 한순간에 작동한다. 예동에서 고부 관하로 들어가는 길은 두 갈래가 있었다. 하나는 천치제를 넘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영원을 거쳐가는 길이다. 두 길 모두 고부 관하까지 20여리쯤 되었다. 전봉준은 한편의 군중을 이끌고 영원 쪽의 길로 나섰다. 군중은 너나 할 것 없이 도중에 축창을 만들어 꼬나들고 11일 새벽에 고부관하 동헌에 기세 좋게 들이닥쳤다. 낌새를 알아차린 조병갑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 그는 변장을 하고 전주 가명으로 가서 몸을 숨기려 했다. 군중은 감옥을 부수고 무고한 죄인들을 풀어주었으며 무기고를 접수해 무기를 차지했다. 전봉주는 날이 밝자 무장한 군중들을 말목장터로 나가라고 일렀다. 말목장터는 바로 예동마을 위에 위치해 있다. 말목장터의 입구에는 해묵은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전봉주는 이 장터에 약방을 차렸으니 골목까지도 환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이 감나무 아래에서 군중을 호령하고 농민군을 지휘했다. 이 감나무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전봉주는 말목장터를 고부봉기의 본부로 삼고 큼직한 집을 골라 장두청이라 이름을 붙였다. 그 안에 대장소를 차리고 자신의 집무실로 삼았다. 백성의 의사를 관아에 전달하는 일 말고도 여러 부정 사례를 수집하고 문서로 꾸미는 일을 했다. 장두청 안은 밤새도록 횃불이 꺼지지 않았다. 전봉주는 자신의 직계 부하들을 장두청에 배치하고 경비를 삼엄하게 폈다. 장두청의 대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목에 노끈을 감아 신호로 삼게 했다. 밥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부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손목에 노끈을 매지 않은 외부 사람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군중들은 말목장터에 모여서 우선 만석보를 표적으로 삼았다. 군중들은 새로 쌓은 만석보로 몰려가서 단숨에 허물어버렸다. 이들은 발길을 돌려 예동의 두전 마을에 그득 쌓아놓은 보세미를 풀어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이들은 다시 말목장터로 돌아와서 다음 행동계획을 하나씩 세웠다. 전봉주는 내친 김에 흥분한 군중을 이끌고 함열의 조창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러나 월경을 하면 역적의 법에 걸린다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지했다.
널찍한 갓을 쓴 유림 양반들이나 마을의 집강들은 여느 농민들과는 달리 이리저리 눈치를 살폈다. 전봉주는 어쩔 수 없이 봉기 군중을 부안의 해안 가까이에 있는 백산에 주둔시키기로 결정하고 백산의 흑성을 쌓게 했다. 백산은 동진강 입구에 있는 해발 50m가 조금 넘는 낮은 산이었으나 산 위에서 바라보면 사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관군의 동정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봉주는 백산을 근거지로 삼아 장기 태세를 갖추려 한 것이다. 말목장터는 공간이 트여 있어서 관군이 몰려오면 방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해 산성의 의지에 장기 주둔에 대비하려 백산을 점거한 것이다. 군중은 이 산에 주둔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다음의 행동 목표를 준비했다. 백산에는 예부터 공미를 모아두는 창고가 있었다. 당시 쌀 4천여 석이 쌓여 있었다. 전봉주는 먼저 백산의 창고를 습격해 쌀을 모조리 꺼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군중들은 백산의 창고를 헐은 뒤 귀한 쌀을 나누어 받고는 신이 나서 과연 소문대로 전녹두가 우리를 살린다고 떠들었다. 그들은 흑성을 쌓는 일에 더욱 힘을 냈다. 전략적 암호 사용법. 이 무렵 농민군 속에는 비록 잡다한 세력이 합류하고 있었으나 규율이 엄격하게 서서 백성을 침탈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 전봉준의 직접 지휘를 받는 동학교도들과 농민군 지도부는 불법 행위를 엄하게 단속했다. 또 동원의 책임을 진 동장과 집강들에게도 기율을 다지는 책임을 지우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했다. 조병갑은 전라감사 김문현에게 고부의 농민군을 토벌할 병정 100명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문현은 그제야 사태가 심각함을 알고 조병갑의 요청을 거부하고 대신 수교 정석희를 보내 전봉준과 교섭을 시도했다. 정석희는 3차례나 왕래하면서 전봉준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 일부 집강들이 정석희에게 전봉준의 행방을 일러주면서 잡아가라고 밀고 했으나 정석희는 오히려 이 사실을 전봉준에게 은밀하게 알려주었다. 또 일부 군중들이 해산하려 하자 이를 만류하며 전라가명의 동정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자고 말했다. 정석희는 전봉준에게서 뇌물 1200냥을 받아 챙겼다고도 한다. 전봉준은 정석희에게 뇌물을 주면서 동조 세력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전라가명에서는 뒷날 이 사실을 탐지해 정석희를 금구장터에서 목을 베서 죽였다. 뒤이어 정월 20일경에 전라가명에서는 군교 정석진을 파견했다. 정석진은 부하 서너 명을 데리고 말목장터로 가서 전봉준에게 해산을 종용했다. 이때 마침 말목장터에 수상한 장사꾼 10여 명이 연초포를 걸머쥐고 장도청으로 들어왔다. 전봉준은 그들을 잡아 포박하고 연초포를 펼쳐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연초포 안에는 총, 칼 따위 무기가 들어있었다. 이 광경을 본 정석진은 도망을 치다가 농민군에게 잡혀 죽창에 찔려 죽고 말았다. 전봉준은 연초포를 짊어지고 온 상인들을 풀어주면서 무고한 농민을 해치지 말라고 타일렀다. 전봉준은 장군을 가장한 이들을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았을까? 어떤 사람은 전봉준이 점을 잘 쳤는데 점괘를 뽑아보고 위험한 사람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현장을 목격한 박문규는 다르게 기록했다. 짧은 기록이지만 그때의 전경이 훤하게 보이는 듯하다. 전주병정 16인이 변장을 한 차림을 하고 철퇴를 숨기고 두목을 잡을 양으로 몰래 내려와서 대장소에 들렀었다. 장도청에 대문이 달렸고 비밀한 계획을 병정이 어찌 알소냐. 대장소를 출입하는 사람은 왼손 회목에 노끈을 잘라맸다. 병정이 대문 안에 들어서니 수직하는 군사들이 포박을 해서 5, 6일 고통을 주고
백산으로 옮겨가서 좋은 말로 석방하니 100배 사죄한다. 박문규의 기록에 따르면 장군을 가장한 정석진 패거리를 잡은 것은 농민군들의 암호인 노끈을 묶지 않고 장도청에 들어오려 했기 때문이다. 전봉주는 이때부터 이미 암호 쓰는 방법을 사용했다. 예전 종들이 살주개를 조직하고 활동할 때나 땡추들이 장터 같은 장소에서 모일 때 옷깃이나 옷섭에 암호를 표시해 자기네 패들을 알아보았다. 다음 거사를 기약할 밖에. 이 무렵에서야 조정도 고부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월 15일자로 김문현에게는 감봉 처분, 조병갑은 잡아들여 죄를 묻고 용안 현감 박원명을 고부군수로 임명했다. 또 민요가 다시 일어난다는 소문에 따라 장흥부사 이용태를 안핵사로 임명해 패정을 찾아내 시정 조치하고 두목 이외에는 너그러이 조치하라고 일렀다. 또 부정을 자행한 구시라치들을 잡아 죄를 물으라고도 지시했다. 이리하여 박원명과 이용태는 고부로 부임하려고 행장을 꾸리고 있었다. 그런데 2월 19일 농민들이 새로운 활동을 벌였다. 농민들이 사방의 출입을 막고 백산 건너편 동진강의 나루를 봉쇄하고 길목의 요소를 장악하고 길 가는 사람들도 진영으로 끌어다가 병정으로 부렸다. 또 사방에서 무례배와 발피들이 몰려들어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다. 이때 김문현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명의 병사 50여 명을 농민군 속으로 투입시켜 전봉준 등 주모자를 잡게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곧 발각되어 잡혔다. 집강들이 전봉준을 잡는 일에 협조했다는 말도 퍼졌다. 고부 천지는 온통 농민군 손아귀에 들었고 말목장터와 백산 일대로 물건 파는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막걸리 파는 목로주점과 국수 파는 음식점, 자파를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마치 시장바닥처럼 시끌벅적했다. 2월 말경 신임군수 박원명이 고부로 들어왔다. 박원명은 농민군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위로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고 소를 잡고 술을 빚어 잔치를 풍성하게 벌였다. 농민군들은 현저히 동요하는 빛을 보이며 해산을 서둘렀다. 이런 광경을 본 전봉준은 말목장터로 돌아와서 군중을 해산한 뒤 비밀부와 수십 명을 영솔하고 어디론지 사라졌다. 이로써 고부에서 4개월에 걸친 소요와 2개월에 걸친 민요는 더 이상 발전을 보지 못하고 해산하고 말았다. 해산의 원인은 첫째, 마을 단위의 집강으로 표현되는 토호와 부자들이 지도부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여러모로 수탈을 당한 분풀이로 민요를 일으켰으나 지경 바깥으로 진출해 역적의 누명을 쓰는 것을 꺼려 적당하게 타협하려 들었던 것이다. 앞에서 전봉준을 잡아 보내려 한 일부 무리도 이들 부류였을 것이다. 둘째, 하부 구조는 영세농과 머슴들이었고 무례배와 발피들이었다. 이들을 두고 전봉준은 공초에서 동학의 무리는 적고 원민이 많았다고 했다. 이들은 무기를 들고 분을 풀고 곡식을 나누어 받는 것 따위 재미를 보다가 토호와 부자들이 해산하려 하자 덩달아 흩어졌던 것이다. 아무튼 국면은 새롭게 전개되었다. 눈치 빠른 전봉준은 뒷날을 기약하고 어느새 고부에서 몸을 피했던 것이다. 전봉준과 그의 부하들은 무기를 땅을 파고 묻거나 민가에 숨기고 달아났다. 다음 거사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로써 전봉준은 말목장터의 감나무와 잠시 이별을 한다. 말목장터의 감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이 감나무는 해마다 3종류의 감이 열린다고 한다. 곧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의 감, 혹은 전봉준, 김도삼, 정익서의 감이라 한다. 뒷날 이 감나무 아래에서 곧잘 여러 행사가 열렸다. 시인은 시의 소재로 삼았고 화가는 그림을, 방송은 영상물을 찍었다. 1994년 동학농민전쟁 100주년을 기념해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모아
감나무 옆에 정자를 짓고 사무정이라 이름 붙였다. 삼강오륜의 머리 글자를 따온 것이다. 그러다가 뜻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웬 삼강오륜이냐라는 비난이 일어나 말목정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2003년 여름 태풍에 이 감나무의 뿌리가 뽑혀 몸체는 황토지의 기념관에 보관하고 새 감나무를 심어 보호하고 있다. 폭풍에 감나무 뿌리가 뽑힌 것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봉준이 새로 태어난다는 자연의 예언일까?